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유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번 시간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 파트죠. 172쪽입니다. 이 부분도 은근히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나오는데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제목의 순서가 이론의 주장 순서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버제스 이론이 가장 먼저 나왔다면 도시 내부 구조 또는 도시 공간 구조와 관련된 이론 중에 가장 첫 번째 주장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 가장 오래됐다 이런 말이 붙으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벌써 제목에 동심원, 원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죠. 바로 버제스라는 학자는요, 도시가 원의 형태로, 원의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동심이 붙는 건 같을 동 깊을심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형태, 원의 폭이 같은 깊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폭을 갖고 있는 5개의 원의 형태로 도시가 확대, 성장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동심원 이론이거든요. 거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원이 5가지인데 그 5개 원의 폭이 같다는 거예요. 그 자대고 한번 찾아보시면 폭이 같거든요. 그래서 원의 폭이 같다고 해서 동심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초보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 동심원 이론의 그 전개,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상 그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그 나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전 저고통 기억하시면 되겠죠. 중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은 중심 업무 지구고 그다음에 저미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중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저미지대를 천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를 근로자, 고소득층 대신에 중산층 이렇게 말을 바꿔내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 지금 버제스라는 학자는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했다 또는 시카고 학파 이런 말, 시카고란 말이 붙으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버제스는 도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성장하고 확대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해서 이론을 주장할 때 생태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생태적 또는 생태학적 이런 말이 붙어도 생태란 말이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또한 버제스는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을 거쳐서 도시가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침입, 경쟁, 천위 이런 말이 나와도 역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정답으로 삼아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지금 거기 나와 있군요. 그 2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가로 1번의 첫 번째 줄 중간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 이런 말이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줄의 오른쪽 시카고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또 세 번째 줄의 오른쪽 보면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이란 말 나와 있고요. 또 가로 2번에 보면 도시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지고 범죄, 질병, 빈곤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봐요. 중심지에서 멀어진다의 반대가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지대, 인구 밀도, 접근성은 높아지고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가로 3번에 이건 순서죠. 중전 저고통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가로 4번에 침입, 천위, 경쟁 등의 과정 이런 말 나오면 역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럴 때 또 한 가지를 또 추가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버제스의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이죠.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그리고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에,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주거 입지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또는 이 말을 바꾸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그리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울러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비판이 있어요. 첫째,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한 이론 자체가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카고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으로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고요. 또한 실제로는 중심 업무지구가 원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게 아닌데 원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또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이 교통의 발달이 그 도시의 확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압축하면 버제스는 교통을 무시했다. 따라서 버제스가 나왔는데, 또는 동심원 이론 나왔는데 뭐 교통을 중시했다, 이런 식의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인데, 이 선형을 할 때 선은 부채 선자거든요.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보았는데, 일단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호이트 입장에서도 도시의 기본 구조는 원이거든요. 근데 원인데 일부분이 부채를 접어놓은 듯한 부채꼴 모양으로 변형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호이트는 앞서 주장했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받아들여서 일부분을 바꿔 수정한 이론이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그 교통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한다고 보았다는 관점에서 축 이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그 호이트 입장에서는 왜 원의 모습이 변형돼서 부채꼴면으로 바뀌느냐? 교통의 발달이 원인한 것이죠. 그래서 교통의 발달,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도시는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 성장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주장한 버제스와 뒤에 주장한 호이트의 차이점이 있어요. 버제스는 교통을 무시했기 때문에 원이죠. 그런데 호이트는 교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원이 변형된 부채꼴 모양의 말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또한 호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즉 고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2번의 내용을 보시면 교통망, 개발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고급 주거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한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또한 비판을 받습니다. 호이트는 지나치게 고급 주거지역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면 3번의 비판이 나오면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174쪽의 맨 위에 줄 오른쪽에 고급 주거지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3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다핵할 때 핵이라고 하는 건 도시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도시의 중심이 핵인데 그게 다핵이란 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이 도시는 복수의 핵, 복수의 중심지를 바탕으로 확대 성장된다고 바라봤던 이론이 다핵심 이론인데요. 이 다핵심 이론은요,
핵이 여러 개라면 도시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현대적 도시 또는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그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보기가 자주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2번의 내용에서 가로 2번에 보면 다핵의 성립 요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이 부분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번, 3번, 4번을 보면 동그라미 2번에서는 동종활동 또는 산업. 자, 동종란 말은 종류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같거나 비슷하다, 동일, 유사. 그러니까 동일하다, 유사하다, 동종, 동질. 자, 동종, 동질, 동일. 전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엇인가 같거나 유사, 비슷하다. 이런 말 나오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집적한다,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모일 집자를 붙여줘요. 그런데 이종 활동, 다른 말로 이종 이질, 다르다 이거죠. 다른 활동이나 산업이란 말 나오면 흩어지기 때문에 분산한다, 비양립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동종유사, 동일 또는 유사 활동 또는 산업은 한 곳의 모임으로 집적지향 또는 집중지향성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질 또는 이종 활동이나 산업은 분산지향성을 갖는다. 다른 말로 입지적 비양립성을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 그 다핵심이론에 따르면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중에 같거나 비슷한 활동이나 산업은 한 곳에 모인다. 집적 집중. 다른 활동이나 산업은 흩어진다. 분산 비양립.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3번의 다차원, 4번의 삼지대 구조론 나오는데 얘들은 크게 필요 없고요. 그 마지막에 5번 유상도시 이론을 보게 되면 원래 유상이란 말 자체가 한자를 해석해 보면 띠 모양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뭐 띠 모양 또는 뭐 매듭 모양 또는 뭐 리본 모양으로 성장한다. 이런 단어, 용어 그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베리가 주장하기를 도시는 간선도로의 발달과 더불어 띠 모양, 즉 리본 모양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한 이론이 유상도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75쪽 맨 위에 보면 그 확인 문제가 하나 있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동심원설 버제스죠.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버제스 배웠던 거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빈곤, 질병, 범죄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 그랬고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빈곤, 질병, 범죄 등의 도시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옳은 거니까 1번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선형이론 호이트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 한마디로 고급 주거지역 또는 고급 주택지역은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즉 접근성이 양호한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 이 말은 호이트가 주장한 선형이론이거든요. 그럼 2번은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볼게요.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같거나 비슷하다, 동일, 유사 이런 말 나오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집적한다, 집중한다, 뭔가 모인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분산이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분산지향이 아니라 집중지향성 이런 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4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물론 교통의 발달도 요인이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외곽으로 이전을 해버려요. 이동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도시의 공간 구조가 확대가 되고 따라서 교통의 발달뿐 아니라 소득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는데 없다라고 해서 틀렸다는 거죠.
그다음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 우리 아까 공간균배 원리에 따라서 집심, 집재, 산재, 국부적 집중성 점포 구분해 봤잖아요. 근데 잡화점, 뭐 편의점 같은 거, 그다음에 세탁소는 산재성이 맞아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귀금속점은 중심부에 모이기 때문에 집심성 점포지 집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우리는 196쪽 부동산 정책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196쪽 맨 처음에 보면 부동산 문제라는 제목이 나오죠. 왜 이 말이 먼저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부동산 정책 그럴 때 정책이 그대로 해석하면 정부의 대책 아니겠어요? 근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정책 앞에 붙은 제목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렇다면 이때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뜻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 즉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 또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문제의 특징들이 무엇들이 있겠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부동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부동산 총론 배울 때 부동산을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었죠. 근데 건물의 용도 중에 가장 핵심이 주거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총론에도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구분했었어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문제도 주택 문제와 토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구조상 토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토지 정책이고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주택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크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 문제, 주택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데 토지 문제든 주택 문제든 공통적으로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붙었다는 건 그 물건이 양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적 토지 문제 그러면 토지 부족의 문제고 양적 주택 문제도 주택 부족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토지 문제를 잘 살펴볼게요. 여러분, 왜 토지가 양적으로 부족해질까요? 바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 때문이라는 거죠. 자, 부증성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생산 공급될 수 없다. 즉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 부증성이었죠. 그런 부증성 때문에 생산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는 양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가가 상승한다, 땅값이 오른다는 것은 정상적일 수가 있겠지만 너무 높게 올라가는 문제는 그런 현상은 문제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가 수준이, 땅값 수준이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높게 올라가는 현상, 그런 문제를 집가고다라고 말해요. 이 집가고를 우리는 질적 토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가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구조를 파악할까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 때문에 양적 토지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토지 부족의 문제 때문에 땅값이 집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집가구를 비롯한 질적 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결국 부증성 때문에 양적 문제 때문에 질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은 토지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 나아가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증성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냔 말이죠. 맞죠? 그러면 그 집가구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저와 대화를 나눠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땅값이 너무 비싸게 된다. 너무 높게 올라갔다. 그럼 비싸요. 그럼 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입장에서도 공공용 토지 확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비싸니까. 그 결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커진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한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도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좀 새롭게 만들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 매입 비용이 늘겠죠. 그럼 부지를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 늘어나면 그 비용 증가분이 그 상품의 가격 속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국산 제품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국산품의 가격은 비싸지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의 가격이 싸진다면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어때요?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토지 가격이 높게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땅을 좀 사고 가지고 있으면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되팔아도 많은 이익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지 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 투기를 통해서 단 몇 개월, 몇 년 만에 몇 억의 차익을 얻었다. 사실 일반 직장인분들 연봉이 높다 할지라도 몇 년 만에 몇 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뭐 이익을 얻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일할 맛이 납니까? 안 나죠. 막 뭐 배가 꼴리고 막 뭐 꼬아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입식일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배가 아프면서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또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일할 맛이 안 난다? 근로의욕이 쇠퇴한다.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직가고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너무 건물이 옆으로 뻗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건물의 지나친 고층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과도한 직주 분리가 발생한다. 그럼 직주 분리가 뭐였어요? 직장과 주거지역이 분리,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이 직주 분리인데 저도요. 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쪽에 내 집을 갖고 싶어요. 근데 땅값이 비싸다는 건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집값 싼 쪽인 외곽 쪽을 찾아가다 보니까 주거지역과 도심의 직장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과도한 직주 분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집가고 때문에 너무 높게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럴 때 오른쪽에 그 197쪽의 확인 문제를 보시면 합리적 지가수를 넘는 지가 상태를 직가고라고 한다면 이런 직가고의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랬어요.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 가격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맞지요. 2번 산업용지의 높은 가격은 그 생산품 가격에 전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겠죠. 또 택지 취득이 필요한 수요자가 취득하기 어려워진다. 왜? 땅값 비싸니까. 그 다음 4번 토지 투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겠지요. 5번 부동산 개발 회사의 수익성을 높여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 5번이 답이겠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분명히 폐단을 물어봤죠. 안 좋은 점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5번에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준다는 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집가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운 바가 없고 들어본 바가 없고 또 생각한 바도 없다 할지라도 문제는 나쁜 걸 물어봤는데 5번의 문장 내용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몰라도 답은 5번이다. 찍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고 배운 바가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게 답일까 헷갈리는데 이러시는 건 아닌 거죠. 폐단입니다. 옳지 않은 거 좀 나쁜 거 골라봐라.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폐단이 아닌 거란 말은 나쁜 거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럼 문장만 놓고 봐도 5번에 경기 부양에 도움, 수익성이 개선된다. 안 나쁘잖아요. 그럼 폐단이 아닌 거죠. 그럼 답은 그냥 5번 찍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거 나올 때
안 좋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가장 나쁜 말 고르면 되고, 좋은 거 골라보라 그러면은 이게 폐단이 아니다. 그 말은 좋은 게 뭘까? 이거 찾아서 고르면 답인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2번에 주택 문제가 나와요. 근데 주택 문제를 보게 되면 역시 양적 주택 문제. 왜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해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양적 주택 수요의 증가 요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핵가족화. 만약 대가족 제도라면 큰 집 하나면 되는데 핵가족이면 가구별 세대별로 분리가 되니까 좁은 집이라도 그만큼 많은 집이 양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인, 결혼의 증가. 이만 뭐다. 부모님과 같이 살던 분들이 결혼하면 독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양적으로 주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혼의 증가. 자, 같이 살던 부부들이 이혼해버리면 어때요? 그렇죠. 집이 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각자 분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재혼의 감소. 근데 이혼해놓고 재혼을 하면 합쳐지는데 재혼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분리된 상태니까 양쪽으로 집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개발도로 인해서 기존 주택이 철거됐다. 그럼 원래 시장에 있던 집이 철거돼서 없어지면 양쪽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필요 공가율의 증가 나오는데 뭐 필요 공가율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니까 그냥 그런 것들도 이유겠구나.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인구가 늘면 그 집이 많이 필요해. 핵가족하면 분리되니까 집이 필요해.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걸 하늘천 따지 외우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일단 생각해서 그렇겠구나 이해가 된 뒤에 외우려고 하면 그 오래 기억에 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만 하면 기억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기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혼동이 와가지고 정작 시험 문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질적 주택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택 소비자, 거주자 입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가 질적 주택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좀 더 예쁘고 괜찮은 집에 살고 싶어. 이게 집이야? 이런 그 식의 문제를 질적 주택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면서 그 주택에 대해서 불만족의 문제를 우리가 질적 주택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단적인 예로요. 곰탱이 집에 집들이 가봤대요. 근데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집이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와놓고 자기 집 보니까 이게 집이야? 이럴 때 질적 주택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뭐 보충 강의 해가지고 뭐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뭐 여러 가지 말 나오는데 이게 과거 예전에는 이런 걸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출제 패턴에는 이런 거 거의 물어보지 않거든요. 다만 나중에 그 합격하시고 책 버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 보시면 이 어떤 경제 뉴스나 신문 볼 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아나운서가 무슨 말 하는지가 금방 이해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나중에 합격하신 뒤에 책 버리지 마시고 책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중에 뭐 부동산 관련된 거 말고라도 뭐 일반 경제적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시면은 남하고 대화할 때 그 말할 거리, 대화거리도 좀 많아지고요. 또 남들 입장에서 좀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좀 보시고 시험으로서는 조금 출제 비중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3번에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1번의 지속성, 2번의 비가역성, 3번의 악화 성향, 또 4번의 발생 원인의 복잡 다양성, 또 5번의 해결 수단의 복잡 다양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 뜻을 알면 되는데 여러분 악화된다는 거 어때요?
말 의미가 어떤 상태가 더 나빠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토지 투기다, 뭐 집가고다, 뭐 토지 부족이다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상태가 더욱 안 좋아지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악화 성향 그래요. 그 다음에 비가역이란 말은 아까도 나왔지만 뭔가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뭐 환원하기가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비가역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세 번째 그 지속된다. 그러니까 지속이 된다는 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다. 즉 단기적 해결의 곤란성을 지속된다고 해서 지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말고 이제 부동산 문제는 그 발생 원인이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 발생 원인의 복잡 다양성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복합성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역시도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부동산 정책은 단순 정책이 아니라 종합 정책의 성격을 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4번과 5번을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하니까 그 해결 수단인 부동산 정책 역시도 단순 정책이 아니라 종합 정책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제2절 부동산 정책의 의의가 나오는데 자, 이미 앞서서 언급했지만 부동산 정책은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즉 문제를 해결하여 악화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대책, 공적인 노력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책을 세운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럼 정부 개입의 기능,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 기능을 얘기할 때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컨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정치적 기능이죠. 근데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근데 시장 실패의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압축하면 사회적 목표 달성 이런 말이 나오면 정치적 기능, 시장 실패의 수정이라고 나오면 경제적 기능을 답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또한 그 아래 2번에 보면 부동산 정책의 과정이라고 해서 뭐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뭐 거의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은 문제가 뭐냐,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 문제가 뭐냐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문제인지라고 하고 또 그 문제가 뭔가를 보려면 그 문제와 관련된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집된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뭐 A 대안, B 대안, C 대안을 작성하는 거죠. 플랜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럼 해결 대책을 만들어 보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평가를 해보고요. 평가의 결과 가장 이 대안이 효과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정책이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정책을 그 대안을 선택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집행해 본 결과 이게 효과가 높았다 낮았다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순서죠. 그래서 어떤 말 나와요? 문제 인지, 정보 수집 및 분석, 대안의 작성 및 평가, 대안의 선택,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이런 순서로 이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시장 실패가 나오는데 이 시장 실패 부분은 내용이 방대하고 또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